손 놔주세요. 저분이 싫어하잖아요. 지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 찰나, 지민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남성의 손목을 비틀어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성은 신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3초,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지민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턱을 가격하고 오른쪽 남성의 다리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뒤에서 목을 조르려던 마지막 남성을 어깨로 넘겨버렸습니다. 7초, 다시 일어선 남성이 달려들었지만 지민은 반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발을 걸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남성의 등을 발로 눌렀습니다. 10초, 4명의 남성은 지민의 차갑고 감정 없는 눈빛을 본 순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지민,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대한민국 최정의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10초 만에 4명의 남성을 제압한 이 장면은 그녀의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첫 신호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 이후 지민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납치. 엄마는 다시 전설의 요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지민은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적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 긴박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액션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오피스 건물 38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거리를 메우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 대한무역그룹 해외사업부 회의실에서 지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권은 다음 분기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현지 정세가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폭도 예상보다 큽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민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고 상사들도 신뢰했죠. 38배 나이에 팀장 자리까지 오른 건 실력 덕분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단발머리, 그리고 절제된 미소.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민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딸 고은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밝게 웃고 있는 11살 소녀. 지민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엔 무역 계약서가 가득했지만 지민의 손가락은 습관처럼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지민은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대신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단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죠. 낡은 창고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운 지민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지하로 내려가는 철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하 훈련장. 천장엔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벽면엔 각종 무기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검은 전투복을 입은 젊은 요원 5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지민이 나타나자 모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관님, 오늘 훈련 과목은 무엇입니까? 지민은 재킷을 벗고 락커에서 자신의 전투복을 꺼냈습니다.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은 지민의 모습은 낮에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긴장된 근육,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이곳에서 지민은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블랙 요원, 고스트 시리즈의 전설이었죠. 오늘은 근접전 상황 대응입니다. 적이 인지를 잡았을 때 3초 안에 제압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요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지민은 매트 위로 걸어가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펼쳐지는 동작들, 팔을 꺾고 무릎으로 급소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일련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려했습니다. 요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훈련은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땀에 젖은 전투복을 벗고 샤워를 한 뒤 다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지민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중 생활은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야 하는 게 요원의 숙명이었으니까요. 밤 11시 지민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고 남편 민수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었네. 야근이었어? 응, 계약건으로 회의가 길어졌어. 지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지만 지민은 모른 척했습니다. 요즘 민수의 무역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자금이 막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민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침실로 들어가자 딸 고은이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고은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며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세 식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은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민수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민은 토스트를 먹으며 가족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엄마, 손에 굳은 살이 많아. 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고은의 질문에 지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엄마가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을 좀 하거든. 그래, 엄마 힘 진짜 세 보여. 고은은 순진하게 웃었고 지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날 오후 지민은 회사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본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새로운 임무가 곧 내려올 거라는 예고였습니다. 지민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요원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마음속에도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민은 딸 고은의 손을 잡고 집 근처 한강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주말이면 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죠. 고은은 자전거를 타고 싶다며 졸랐고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타야 해. 사람 많으니까 천천히. 알았어, 엄마. 고은은 신이 나서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지민은 벤치에 앉아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지민에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햇빛 아래의 일상은 더욱 빛났죠. 공원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연인들, 모두가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민도 그 평화 속에 잠시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리 와봐. 혼자 뭐 하냐고. 지민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벤치 근처에서 4명의 남성이 한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올 정도로 취한 상태였죠. 여성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저 비켜주세요. 비켜? 우리가 친해지자는데 왜 그래? 전화번호나 하나 줘봐. 남성 중 한 명이 여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성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슬쩍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지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각인된 본능, 약자를 보호하고 위협을 제거하라는 명령.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가? 고은이 자전거를 세우고 물었지만 지민은 이미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빨랐지만 조용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에게 다가가는 표범처럼. 저기요. 지민의 목소리에 4명의 남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민을 본 그들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아줌마.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 가. 손 놔주세요. 저분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해? 우린 그냥 놀자는 건데. 아줌마도 끼어들래?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성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찰나. 지민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성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동시에 왼쪽 무릎이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성은 신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3초.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습니다. 오른쪽 남성의 다리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남성이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지민은 몸을 숙이며 어깨로 그를 넘겼습니다. 4초. 등 뒤에서 다시 일어선 남성이 지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지민은 반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발을 걸었습니다.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고 지민의 발이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7초. 나머지 2명이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지민의 눈빛을 본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눈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정확한 눈빛.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눈이었죠. 10초. 이제 가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지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4명의 남성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피해자였던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보답을? 괜찮아요. 조심해서 가세요. 여성이 떠나고 지민은 손을 털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은이었습니다. 딸은 자전거를 세워둔 채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지민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뭐야, 지금? 저 사람들.
지민은 고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딸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신술이야. 엄마가 운동하면서 배운 거.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배우는 거지. 근데 너무 빨랐어. 진짜 영화 같았어. 엄마가 오래 배웠거든. 고은이도 나중에 알려줄게. 여자는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해. 고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지민의 말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지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갈까? 오늘 저녁은 고은이가 좋아하는 짜장면 시켜 먹자.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이 인근 가로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모두 녹화되었다는 사실을요. 그 영상은 이미 관제센터로 전송되었고 누군가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민의 움직임은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정확하고 빠른 제압 기술. 그것을 본 누군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을 떠올리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본능적으로 움직여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 띄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정도로 문제가 될까?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수는 작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이너스 8천만 원. 거래처의 부도로 받지 못한 대금이었습니다. 젠장.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해온 무역업체였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조금씩 성장했죠. 하지만 최대 거래처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산더미였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담보로 잡힌 게 많았고 신용등급도 떨어진 상태였죠. 민수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선택한 게 사채였습니다. 처음엔 1천만 원이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돈. 한 달만 버티면 새로운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았거든요. 사채업자는 친절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한 달 후에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는 10%만 붙어요. 10%? 한 달에 100만 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돈을 받았고 직원들 월급을 겨우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새로운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었죠. 사장님, 이번 달은 어렵습니다. 다음 달엔 꼭 갚겠습니다. 그럼 이자만이라도 내세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민수는 이자만 겨우 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았고 1천만 원은 어느새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구멍을 메웠습니다.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석 달 후 민수의 빚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사채업자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친절했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고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방법을 바꿔야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이미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밤 민수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3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표정이 험악했죠. 민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 맞죠? 돈 갚을 생각은 하고 계신 겁니까? 저기, 다음 주에 꼭. 다음 주?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남성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6천만 원 준비하세요. 못하시면 가족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가족은 왜요? 제가 갚을게요, 제가. 그럼 갚으세요. 빨리. 남성들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가족. 지민과 고은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민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회사 일로 바쁜데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고민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게다가 지민의 월급으로도 이 빚을 해결할 순 없었습니다. 민수는 더 큰 곳에서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K파이낸셜. 인터넷 광고에서 본 대부업체였습니다. 무담보 무보증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민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 얼마 필요하십니까? 8천만 원입니다.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방문하시죠. 너무 쉬웠습니다.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이 돈으로 기존 빚을 갚고 사업을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K파이낸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번화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 직원이라고 하기엔 험상궂은 남성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민수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복잡한 조항들이 빽빽했고 이자율은 월 20%였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은데요. 사장님, 무담보 무보증이면 이 정도입니다. 은행에서 안 빌려주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엔 작은 글씨로 연체 시 추가 위약금 및 법적 조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민수는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기존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다시 한 달 후엔 K파이낸셜에 갚아야 할 돈이 생겼습니다. 원금 8천만 원의 이자 1,600만 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와 위약금이 붙어 총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갚지? 민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지민과 고은 앞에서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였고 문자엔 협박성 메시지가 쌓여갔습니다. 빨리 갚으라고. 다음엔 가족 보고 싶으면 말이야. 민수는 전화기를 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K파이낸셜은 단순한 대부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그물망에 걸려든 민수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차 안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딸이 어떻게 살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빚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추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K파이낸셜에 단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통장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그 번호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저녁 8시까지 인천 남동공단 213번지로 오십시오. 혼자서요. 저기, 돈을 못 구했는데. 그래서 만나자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논의해야죠.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방법.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건 가족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민수는 지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거래처 사람 만나야 해서. 요즘 늦는 날이 많네. 조심해서 다녀와. 지민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딸 고은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인천 남동공단. 낡은 공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주소를 찾아 어둡고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엔 K물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물류회사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 깨진 유리창.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선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쿵쿵 소리가 울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하실. 넓은 공간에 몇 명의 남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책상 뒤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민수 씨, 앉으세요.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장 남성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현재 빚은 원금 포함 2억 원입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시간? 우린 이미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K파이낸셜 아닙니까? 남성이 비웃었습니다. K파이낸셜은 간판일 뿐입니다. 우린 그보다 훨씬 큰 조직이죠. 여기서 나가는 돈은 여러 곳을 거쳐 깨끗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금 세탁? 불법 조직?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곳에 발을 들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다른 걸로 갚아야죠. 다른 걸로요? 민수 씨 아내분 대기업 다니시죠? 딸도 있고 가족들이 대신 갚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민과 고은, 절대로 가족에게 손을 대게 할 순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가족은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갚을게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장 남성이 손짓하자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에, 배에, 옆구리에. 민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민수에게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입에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민수 씨, 이건 경고입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해오세요. 못 구하면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민수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들은 민수를 질질 끌어 건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민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차로 돌아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순 없었습니다. 진단서가 남으면 지민이 알게 될 테니까요. 민수는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이 꼴로 지민과 고은 앞에 설 순 없었죠. 2억 원. 일주일. 불가능했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문득 모든 게 끝나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빚도 사라지고 협박도 사라지고. 하지만 가족은? 지민과 고은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지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은이 잘 부탁해.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유서 같았습니다. 민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례지만 민수 씨 부인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 차량이 교량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지민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지민은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량 밑으로 추락했다고. 하지만 지민의 눈은 차량 사진을 보는 순간 다른 걸 포착했습니다.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드레일이 부러진 각도도 이상했습니다. 차량 내부엔 혈흔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고 전에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건 연출된 사고야.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민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지민은 알아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친구 몇 명과 회사 관계자들 뿐이었죠. 지민은 상주로 앉아 문상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고은은 엄마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고은의 흐느낌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민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알아내야 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민수의 사무실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는 모두 사라졌고 컴퓨터는 포맷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흔적을 지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민수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회사 전산망을 통해 은밀히 접근했죠.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K파이낸셜 대부업체였습니다. 민수가 돈을 빌렸구나. 지민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부도 사채, 그리고 죽음. 민수는 빚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습니다. 감정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밝혀야 했죠. 어느 날 저녁 지민은 고은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뉴스가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민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손엔 택배 상자가 없었습니다. 지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지민은 고은에게 말했습니다. 고은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 지금 당장. 고은은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성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민 씨 맞습니까? 그런데요? 남편 빚에 대해 아시죠? 순간 지민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역시 민수는 빚 때문에 죽었습니다. 남성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총액 2억 원입니다. 남편이 갚지 못했으니 이제 당신 몫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채무 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우린 법 얘기 안 합니다. 돈 얘기만 하죠. 남성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더욱 차갑게 변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비하세요. 못하시면 남성이 지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딸은 못 봅니다. 그 순간 지민의 눈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린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사라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민수의 서명이 있었고 K파이낸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고은을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을 거야? 그럼 엄마가 지킬게. 아빠 없이도? 응. 엄마가 있잖아. 고은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지민은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억 원. 큰 돈이었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협박으로 시작했고 민수를 죽였습니다. 돈을 줘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새벽 2시 지민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은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지민은 재빨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고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엔 이불만 흐트러져 있었죠. 지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방 안을 살폈습니다. 바닥엔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성용 운동화 자국이었죠.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한쪽에 떨어진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은이 가장 아끼던 인형. 토끼 인형이었는데 하얀 털에 빨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지민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은이.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성이 무너지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요원으로서의 훈련이 되살아났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해야 했죠. 지민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상연락망.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연결되었습니다. 코드네임을 말하세요. 고스트5.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스트5, 당신은 퇴역 상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본부 전산망 접속 권한이 필요합니다. 사유를 말하세요. 개인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하세요. 10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일회용 접속 코드였습니다. 지민은 노트북을 켰고
정부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K파이낸셜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K파이낸셜은 표면적으론 대부업체였지만 실제론 불법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였습니다. 마약 밀매, 암살 청부, 인신매매까지 관련되어 있었죠. 그리고 조직의 실제 운영자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강철호.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철호. 전직 정보부 요원이었고 지민의 과거 동기였습니다. 15년 전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 하지만 강철호는 임무 중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제명당했습니다. 그 후 소식이 끊겼는데 이런 곳에 있었던 겁니다. 강철호. 지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과거의 동료가 이제는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납치했습니다. 지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고스트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지민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정부 전산망이 떠 있었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특수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스트 코드. 요원이 사망하거나 은밀한 작전에 투입될 때만 사용하는 최고 기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 모든 공식 기록에서 존재가 삭제됩니다. 주민등록, 금융거래, 통신기록, 심지어 폐쇄회로 텔레비전 인식망까지 모두 차단되는 겁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고스트5 사망 처리 완료. 복구 불가. 이제 세상에 지민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죠. 지민은 노트북을 닫고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고음과 함께 살던 공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지민은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더플백이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 지퍼를 열자 과거의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가방 속엔 낡은 전투복과 부츠,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폐공장 좌표였죠. 비밀 창고의 위치였습니다. 지민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바지에 검은 재킷, 머리를 뒤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원 지민이 아니었습니다. 고스트5가 돌아온 겁니다. 차를 몰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도로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지민은 외딴 공장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 버려진 지 오래된 곳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 뒤편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걸. 건물 뒤로 돌아가 특정 벽돌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바닥 일부가 열리며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지민은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형광등이 자동으로 켜졌고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을 따라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권총, 소총, 나이프, 폭발물. 모두 정부가 극비리에 보관하던 장비들이었죠. 지민은 천천히 걸어가며 무기들을 살폈습니다. 먼저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무음권총. 손에 쥐는 순간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장전했습니다. 다음은 전술 라이프.
가탄 나이프라 불리는 특수 제작 칼날이었습니다.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총, SIG MPX 소총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민이 가장 애용했던 무기였죠. 소총을 들어 올리고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탄창 5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옆 선반엔 전투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탄 소재로 만들어진 특수복. 지민은 재킷을 벗고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두 번째 피부처럼. 장갑을 끼고 전술 조끼를 착용했습니다. 조끼 주머니엔 여분의 탄창과 섬광탄을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 무장한 블랙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길로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운명은 다시 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민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엔 오래된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함께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었죠. 지민이 직접 가르쳤던 요원들. 현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야. 교관님? 목소리가. 교관님 맞으십니까? 그래. 10년 만이지. 전화 너머로 준혁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파주 구좌표로 와. 혼자서. 무슨 일이십니까? 가면 알게 될 거야. 오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교관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망설임 없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민에 대한 신뢰는 여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름은 서연. 유일한 여성 제자였죠. 교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이번 작전은 국가 명령이 아니야. 내 개인적인 일이야. 그래도 도와줄 수 있겠니? 서연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교관님께서 부르시면 당연히 가야죠.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딸이 납치됐어. 범인은 강철호야.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연도 강철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요원의 명예를 더럽힌 자. 교관님,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오늘 밤에 보자. 전화를 끊고 지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온다는 건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철호의 조직은 컸고 혼자서 상대하기엔 버거웠으니까요. 저녁 9시 지민은 다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무기 상태, 탄약 수량, 통신 장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창고 한쪽엔 전술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천항 지도였습니다. 강철호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곳이었죠. 10시 정각,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교관님, 4명의 요원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준혁, 태준, 민재, 서연. 모두 지민이 직접 훈련시킨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편하게 해. 오늘은 교관과 제자가 아니야. 동료야. 지민은 지도를 펼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딸의 납치, 그리고 강철호. 제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관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전장이었으니까요. 고맙다. 그럼 작전을 시작하지. 5명은 각자 무기를 챙기고 차량에 올랐습니다. 밤하늘 아래 검은 차량 2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항. 지민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인천항. 새벽 2시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패창고 건물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제자들은 건물 200m 밖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5명 모두 완전 무장 상태였죠. 지민은 망원경으로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경비는 12명, 입구에 4명, 옥상에 2명, 나머지는 내부에 있을 거야. 서연이 열화상 카메라로 건물을 스캔했습니다. 교관님, 지하실에 여론 반응이 있습니다. 2명, 1명은 움직임이 없고 다른 1명은 그게 고은이야.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 안에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었지만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작전은 이렇게 진행한다. 준혁과 태주는 동쪽 입구로 접근해서 경비들 주의를 끌어. 민재는 옥상 저격수 제거. 서연은 나와 함께 서쪽으로 침투한다. 목표는 고은이 구출. 이해했나? 네, 교관님. 4명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지민과 서연은 건물 서쪽 담장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2사람의 검은 전투복은 그림자와 하나가 되었죠. 담장을 넘어 건물 벽에 붙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상 저격수 제거 완료. 길 열렸습니다. 좋아. 준혁, 시작해. 몇 초 후 건물 동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섬광탄이었습니다. 경비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민과 서연은 재빨리 서쪽 비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고 녹슨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소음기 장착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죠. 모퉁이를 돌자 경비 1명이 서 있었습니다. 펑! 소음기에서 나는 작은 소리. 경비는 이마에 구멍이 뚫리며 쓰러졌습니다. 지민은 시체를 컨테이너 뒤로 옮겼습니다. 서연이 전방을 확인하며 손짓했습니다. 계속 진행 가능하다는 신호였죠.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지하 3층에 도달했을 때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경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민은 서연을 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지민은 왼쪽 경비의 목을 조르며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서연은 오른쪽 경비에게 나이프를 꽂았습니다. 3초 만에 2명 모두 제압했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죠. 철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은 넓은 지하실이었습니다. 중앙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고은이 묶여 있었습니다.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고은아.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천장의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지민이야. 예상대로 왔구나. 뒤쪽 그림자 속에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강철호였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변한 게 많았습니다. 눈빛은 더 냉혹해졌고
입가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오랜만이네, 고스트 파이브. 강철호. 딸을 놔줘. 놔주긴. 내가 이렇게 쉽게 올 줄 알았어. 넌 여전히 예측 가능한 사람이야. 강철호가 손가락을 튕기자 주변에서 무장한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6명. 모두 자동 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서연은 등을 맞대고 섰습니다. 교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민은 강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강철호는 고운이 앞으로 걸어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운은 고개를 돌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딸이네. 엄마 닮았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지민아. 난 이미 다 가졌어. 돈도 권력도 내 남편한테서 받은 2억 원? 그건 시작일 뿐이야. 난 이 시스템을 즐기고 있어. 민수를 죽인 것도 너야? 죽였다기보단 선택하게 했지. 살고 싶으면 방법이 있었는데 바보처럼 다리에서 뛰어내렸어. 내 남편은 약했어, 지민아. 지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겁니다. 강철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여전히 국가에게로 사는구나. 그 충성심 때문에 가족 하나 지키지 못했지? 이건 복수가 아니야. 지민이 권총을 들어 강철호를 겨눴습니다. 심판이야.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쏜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옆 경비에 총을 쳐올리며 쐈고 지민은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동시에 준혁과 태준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성이 지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민은 컨테이너 뒤로 숨으며 경비 한 명을 조준했습니다. 펑! 가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나이프를 던져 다른 경비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준혁과 태준은 입구를 지키며 증원군을 막았습니다. 지민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경비들 사이를 뱀처럼 빠져나가며 한 명씩 제압했습니다. 권총, 나이프, 맨손,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몸은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강철호는 고운을 방패 삼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민이 다가가자 권총을 고운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지민은 멈췄습니다. 강철호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쏠 사람이었죠. 지민은 천천히 권총을 내렸습니다. 좋아. 날 쏴. 대신 고운이는 놔줘. 넌 정말 바보야, 지민아. 감상주의자지. 강철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침투한 민재가 강철호의 손목을 차올렸습니다. 총알은 천장으로 빗나갔습니다. 지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강철호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균형을 잃은 강철호가 비틀거렸고 지민은 고운을 재빨리 끌어안았습니다. 재갈을 풀고 묶인 손을 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고운을 서연에게 넘기고 지민은 다시 강철호를 봤습니다. 강철호는 일어서며 칼을 꺼냈습니다.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강철호의 칼이 지민의 목을 향해 날아왔지만 지민은 팔로 막아냈습니다. 전투복이 칼날을 막았습니다. 지민은 무릎으로 강철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강철호가 뒤로 물러서며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지민은 칼을 피하며 강철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뚝! 손목이 부러지는 소리. 강철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민은 강철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눌렀습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널 살려뒀던 걸 후회했어. 지민이 나이프를 꺼내 강철호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강철호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때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교관님, 폭발물입니다. 타이머가 작동 중입니다. 벽면에 설치된 폭발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분. 지민은 고운을 안아들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가. 5명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뒤에서 강철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죽자, 지민아. 하지만 지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달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100m를 달렸을 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쿵!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고 충격파가 등을 밀었습니다. 지민은 고운을 꼭 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불덩어리가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폭발이 멈추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강철호는 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엄마. 고은이 지민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딸을 더 꽉 안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준혁의 어깨엔 총상이 있었고 서연의 얼굴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교관님,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5명은 재빨리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민은 고운을 뒷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차량 2대는 항구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시간을 달려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파주의 비밀 창고였습니다. 지민은 고운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운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민은 담요를 가져와 딸을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알아. 정말 미안해, 고은아.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가 구해줬잖아. 엄마는 진짜 영웅 같았어. 지민은 쓰게 웃었습니다. 영웅. 하지만 지민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였을 뿐이었죠. 고은은 지민의 품에서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지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자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관님,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교관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다들 다치진 않았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관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스트 코드를 입력한 순간부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민은 죽은 사람이었고 정부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죠. 떠날 거야. 고은이랑 둘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연락은 가능하십니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 필요하면 연락할게. 제자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한 명씩 포옹했습니다. 말없는 작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고 창고엔 지민과 고운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지민과 고운은 동해안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는 100명도 되지 않았고 관광객도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민은 가짜 신분증으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이었죠. 이름도 바꿨습니다. 지민은 이제 수진이었고 고운은 지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지민은 집을 정리하며 평범한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마을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순수한 시골 아이들이었죠. 고은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민과 고은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고은이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아빠도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아빠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엄마는 이제 싸우지 않아도 돼. 지민은 고은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는 이제 평범하게 살 거야. 고은이랑 함께. 하지만 만약 고은이를 다시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엄마는 언제든 싸울 거야.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고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고은아. 밤이 되고 별이 떴습니다. 지민은 집 앞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은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죠.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요? 여보, 미안해. 고은이는 내가 잘 지킬게. 약속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요원으로서의 삶, 남편과의 추억, 딸과의 일상.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마을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했고 사장님은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평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고은이 친구들과 함께 카페로 왔습니다. 아이들은 초콜릿 우유를 주문하며 떠들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우유를 만들어줬습니다. 고은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희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야? 고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회사 다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은은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건 둘만의 비밀이었죠. 해가 지고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지민과 고은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고은은 숙제를 했습니다. 지민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지민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민수가 없었고 과거의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은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은을 재운 뒤 지민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엔 작은 권총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을 위한 준비였죠. 지민은 권총을 확인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경계를 늦출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고은이 안전하고 웃음을 되찾았으니까요. 지민은 침대에 누워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국가가 나를 지워도 널 위해서라면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지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고은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지민에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고은이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우 엄마 진짜 멋있어. 무슨 일 하시는 거야? 고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회사 다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지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묻혔고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고은 두 사람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리고 햇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고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편을 잃고 딸마저 빼앗길 뻔했던 한 여성이 전설의 블랙요원으로 돌아와 모든 걸 되찾아낸 이야기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심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처절한 싸움이었죠. 비록 과거의 신부는 지워졌지만 지민은 이제 진정으로 원하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액션 드라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민이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엔 또 어떤 강렬한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